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투자가 역성장을 하는 등 크게 부진했고 소비와 수출도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와 4분기에 0.8에서 0.9% 성장을 유지하면 연 2.9%는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 2분기 성장률이 0.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로 확대했다가 다시 0%대로 줄어든 겁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확산과 기준금리 인상, 최저임금 상승 등 대내외 요인으로 내수가 위축된 양상입니다. 건설, 설비 투자 등 투자 부분이 역성장으로 꺾였습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마이너스 1.3%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설비 투자 증가율도 1분기 3.4%에서 이번 분기 마이너스 6.6%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도 0.7% 감소해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 소비는 둔화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3% 늘어 2016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정부 소비도 0.3% 증가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 수출도 0.8% 성장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0.7% 성장은 잠재 수준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 0.82에서 0.94% 성장을 유지한다면 연 2.9%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대내외 변수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 자원공기업 3사가 그동안 주요 사업을 무리하면서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해외 자원 개발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 손실액만 1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은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며 2017년 말 기준 51개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모두 169개 사업에 41조 4천억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 3사의 총 회수액은 14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재까지 총 손실액은 15조 9천억 원, 부채는 5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공기업별로 석유공사가 9조 7천억 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컸고 광물공사, 가스공사도 수조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가스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이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자원공기업의 사업 실태 등을 조사한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는 공기업 3사의 해외 자원개발 부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총체적, 구조적 원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매장량 부풀리기와 무리한 투자로 스스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고유가 시기에 너무 무모하게 생산 광고를 지나친 차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참여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매장량들이 더 부풀려진 면도 있고. 정부는 잘못된 투자 때문에 경영 상황이 악화한 이들 세 곳을 상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82.0으로 지난 4월 93.2로 상반기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6.8%로 최고를 기록했고 내수 부진, 업체 간 지나친 경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 경제 상황을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이 일부 인상되고 경제성장세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오게 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홈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카트의 주인공이기도 한 계약직 근로자 430명이 약 1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돼 첫 월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카트.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이 드디어 정규직 꿈을 이뤘습니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근무하는 윤수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2004년 까르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윤 씨는 회사가 홈에버로 인수된 뒤 대량 해고 사태를 겪었습니다. 저희 동료가 문자로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해고가 된다고. 16개월 되기 한 달? 며칠 남겨놓은 분이 나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동료를 비롯해서 저의 직장을 찾기 위해서 파업에 돌아가게 됐던 거죠. 510일간의 파업 투쟁 끝에 복직한 윤 씨는 마침내 정규직이 되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일반 사원이라고 찍혔는데 지금은 선임이라고 찍혀서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좋죠. 네. 그렇게 10여 년 동안 갈망하고 열망했던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12년 이상 근속 사원 대상으로 43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대규모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11년 만에 정규직 꿈을 이룬 홈플러스 직원들. 해고와 투쟁을 경험했던 이들은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재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일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엔 이런 폭염 속에서도 땀방울을 흘려가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서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공사 현장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선풍기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도 땀은 그칠 줄 모르고 푹푹 찌는 날씨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절정에 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잠시나마 철근을 같이 옮겨봤는데요. 몇 분 들지도 않았는데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 탓에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 그늘진 곳에서 정기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시는 분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먹는 아이스크림은 꿀맛이고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이제 꼭 1년. 조금씩 높아져가는 건물을 바라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뿌연 먼지가 날리던 이곳은 굵은 땀방울이 모여 내년 겨울 처녀 가족을 위한 새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인 업계도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과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23일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자녀 장려금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당정은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됩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 계층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세금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습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혁신 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초기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도 적용됩니다. 에너지 세제는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합니다. 당정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2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 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특정 지분 이상으로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는 지난 7일 특정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본금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500억 원 유상증자 시도도 300억 원에 그치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은행들은 은산분리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은행법에서는 비금융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강력한 대주주가 생겨 자본 확충이 더 쉽게 될 수 있고 다양한 경영 시도도 가능해집니다. 혁신 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두 수장도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 예를 들면 지금 특례법 같은 걸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저희 생각은 금감원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생각이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직접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은산분리가 바뀌면 지금보다 혁신의 모습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스피드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상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IT 산업에 있는 직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래머계의 멀티플레이어인 한 히든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프로그래머라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드웨어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래머가 있다니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논리나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직업으로 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데요. 오늘은 히든잡에서 소개할 직업은 다소 특별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바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죠. 네,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대다수가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를 설명드리기 위해선 먼저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에 추가로 탑재돼 그 제품 안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장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마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휴대폰인데요. 휴대폰의 주된 용도는 전화 기능이지만 텔레비전이나 MP3 등의 다양한 추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휴대폰뿐만 아닙니다. 또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 자동차, 항공기, 우주 왕복선 안에 탑재된 추가 기능들도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건데요.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란 바로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나의 목적으로만 작동했던 기계에 새로운 기능을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였군요. 그야말로 IT계의 히든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가요? 네,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는 일반적으로 분석 단계, 설치 단계, 코딩 단계, 또 시험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안에 필요한 기능을 기획부 혹은 R&D 부서에서 기획을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 표준 규격을 검토하고 하드웨어 설계 결과물을 분석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인지에 관한 분석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구현할지 다이어그램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설계 단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드웨어 안에 특정 기능을 장착하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를 프로그래머계의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설계를 한 후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데이터 시트, 매뉴얼을 이해해서 어떻게 기계가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익힌 뒤 C, C++, 자바 등과 같은 코딩 언어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천후로 활약해야 하는데요. 이후 실제로 하드웨어 안에서 기능을 구현한 이후에 상용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테스트를 실시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최근엔 작은 전자제품에도 복합적인 기능이 탑재되어 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로봇 청소기, 시스템 에어컨, 와이파이 보일러와 같은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들이 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의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문성만 갖추고 있다면 정년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는 먼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등의 관련 학과에서 임베디드 웨어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정보통신 관련 학원이나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소프트웨어나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편입니다. 대신 취업 후엔 휴대폰이나 MP3, 홈 네트워킹과 같은 무선 환경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가전제품 등의 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텐데요. 마감이 닥쳤을 땐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잦아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함께 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 IT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전천후로 활약할 수 있는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래머계의 멀티플레이어,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